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미리 배부되는 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해당 논술 시험에는 2천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뭔 일일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논술 시험 문제가 미리 유출됐다가 이제 배부됐다가 다시 회수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수험 고사장에서요. 감독관이 착각을 한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실제 문제지를 배부해야 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문제지를 배부를 했다가 네. 15분에서 25분 정도 지나서 실수를 인지하고 이걸 다시 걷어들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시험 시간은 2시였어요. 그러면은 1시 50분에 문제지를 배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12시 50분에서 12시 55분 사이에 문제지가 한번 배부가 됐다가 회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 그냥 이 논술 100% 전형인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게 사실상 본고사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지가 배부가 됐다가 회수가 됐는데 55분쯤에 문제지가 배부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52분쯤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연세대 문제가 그 도형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4등분 되는 직사각형인 것 같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그 밑에 왜 문제를 올리다가 마느냐 그리고 1시 11분에 그러니까 시험이 2시 시작인데 1시 11분쯤에 이미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벡터 문제 같다. 그리고 풀이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출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그렇다면 혹시 문제지가 배부됐다 회수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 이거 올린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학부모며 수험생들은 이건 공정성이 훼손됐다, 재시험을 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 측은 장을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의아하네요. 학교 측에서 일단 180여 개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관리가 다소 허술했을 가능성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감독관이 문제지를 잘못 배부한 그 시험장에서 문제가 찍혀서 유출이 된 그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직접 찍혀서 유출이 된 게 아니라 감독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인지한 누군가가 이걸 보고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지가 잘못 배부된 그 고사장에서 문제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고사장에서 나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유출됐다라고 볼 상황까지는 연세대교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없어서 재시험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세대의 주장에 따르면 배부된 시험지라고 하더라도 연습지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험생들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학교 자체에서도 재시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조사위원회도 꾸린다고 하고요. 혹시 자체 조사 이후에 뭔가 불법적인 정황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허주연 변호사 얘기했던 그 온라인에서 미리 올라왔던 뭐 벡터 같은 그런 얘기도 사실 이게 내용과 일치하는 거라면은 그것도 석연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또 수학 기호가 잘못 표기돼서 시험 끝나는 시각이 20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물론 수험생 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시험이 연장되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논술 시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막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봤더니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푸는 문제. 이게 수리 계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식을 쓰고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수학 문제는 그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N이를 AN을 BN으로 잘못 표기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표기된 기호를 그대로 믿고 푼 학생들은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 다 쳐보면 알지만 시험 칠 때는 시험 운용 능력 중에서도 특히 수학 문제는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20분 추가로 줬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게 오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버리고 다른 문제를 풀어서 집중한 친구들은 그 20분 동안
제대로 된 문제를 온전히 푸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오류가 아니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죠. 추가로 주어진 20분 안에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각에서는 이거 문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수험생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으라고 했다가 다시 오류를 인지하고 공지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계단식 그 강의실에서 수험을 봤는데 앞사람 답안지가 보였다. 중간에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제 오류와 뭐 답안지를 먼저 배부한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거 무슨 내신 시험보다도 이 대학교 입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예. 문제 유출도 의심이 되고 문제 오류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연세대에서는 필요시 경찰의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출 경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 만약에 이 문제지를 먼저 회수한 그 고사장, 해당 고사장에서 연습지가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볼 수 있었다고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실상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실수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문제가 이 실수로 먼저 문제지가 배부된 고사장에서 학생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고사장에서 제3의 경로로 유출된 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사장 감독관의 실수로 이런 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추후에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사유도 수도 될 있죠. 수가 예. 있고요. 만약에 감독관들이 잘 관리하는 고사장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고 휴대전화 쓰지 말라고 했는데 휴대전화로 이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응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면 경찰 수사도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요즘 며칠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했던 18세의 미성년자 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좀 제지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남자한테 벼랑거니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지난달 29일 새벽에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이 학생이 밤에 친구들이랑 편의점을 가려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제시 씨가 보였다는 거예요. 가수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진 촬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했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중하게 자기도 죄송하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일행으로 보이는 가해자 남성 중에 한 명이 자기 앞을 막아서면서 영어로 욕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서 그렇죠. 반격할 사이도 없이 그대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제시 씨가 이걸 보고 폭행을 말리는 것 같았지만 곧 혼자서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CCTV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이거를 일행이 떠나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함께 1시간 정도 주변을 수색을 했는데 그 가해 남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가수 제시 씨와 같이 근처 술집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해 남성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성인이 아닌 미성년 팬 폭행한 거잖아요. 이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까? 이 미성년자 나이가 지금 18세라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아동학대 처벌법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데 미만인 경우에.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생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 네.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아야겠군요. 네, 그리고 설령 아동학대 처벌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체격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얼굴로 그냥 외관상 봤을 때 현저히 차이나는 연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폭행하고 가해를 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공동 폭행 또는 공동 상해로 인정이 돼서 폭처법상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시는 가해자가 당일에 함께 있었던 일행인 건 인정을 하지만 사실 자기도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니까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시 씨 얘기는 법적인 책임에서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시 씨가 글 올린 걸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어서 자기도 당황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했고 모친과 연락해서 가해자가 붙잡혀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다가 네. 처음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일행이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설령 일면식도 없는 사람 또는 처음 소개받은 일행 누구든 간에 제시 씨도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현장을 피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방조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한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의 팬이라고 밝힌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몸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는 도의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럴 수 보입니다. 있겠네요. 현재 이제 보니까 폭행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수 제시의 일행들 경찰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이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함에 있어서 쟁점이랄까요? 어떤 부분을 좀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누가 고발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시 씨를 범인 은닉죄 등으로 고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범인 은닉 같은 경우에는 이 도주할 장소를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도피를 돕는다거나 뭐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범인 은닉죄나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예. 지금 정확하게 제시 씨가 단순히 범인의 정보에 대해서 불고지했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이제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 씨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도 범인이 지금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출국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만약에 시간을 벌어주면서 출국에 용이하게 도움을 줬다라든가 자금을 마련해 줬다라든가 비행기표를 예매해 줬다라든가 이런 식의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또 다른 연예인 소식인데요. 개그맨 이진호 씨가 SNS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 이렇게 운에 기대어서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인정이 될 정도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네. 만약에 상습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진호 씨가 본인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예. 그리고 지금 빚도 많이 졌다고 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채무 변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민사상 피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자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 처벌에 있어서 감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법에서 말하는 자수의 의미에 해당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얘기하면서 처벌받을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그럼- 가서 경찰이 가서. 그렇죠. 수사기관에다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호 씨는 수사가 개시됐다는 걸 알고 먼저 언론에 이 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건지 자신 고백한 거죠. 아니면 수사기관에 먼저 가서 자수를 한 상황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팬들한테도 어떤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하면 자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형량에 반영이 돼서 이진호 씨의 형량에 차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인들의 돈을 빌렸다는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 부분도? 일단 그 네. 부분은 만약에 도박하는 걸 알고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 도박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군요. 내가 도박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같이 그렇죠. 도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 채무 관계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건 현장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렀던 30대 남성에 의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숨지는 일이 있었었죠. 이 3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같은 위험한 흉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총포도건관리법상 이렇게 위험한 흉기, 15cm 이상의 날이 있는 흉기거나 15cm 미만의 그 날이 있는 흉기라고 하더라도 심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온라인으로 아무나 이렇게 팔고 하면 이거 다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를 할 수가 있는 네. 물건들인데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추적이 어렵고 이런
온라인 불법 암거래 같은 것들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지난 8월부터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무허가 도검 판매 업체를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무허가 도검을 판매한 행위로 14명이 붙잡혔는데 그중에 2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평범한 가장을 살해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이 샀던 그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업주 2명이 같이 검거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총포 특히 도검 관리에 관해서는 허가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해서 일본도 사건 있고 나서도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관리에 구멍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업자처럼 인터넷상에서 불법 판매를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도검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인 거죠. 이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검거된 14명 중에 다른 판매자 5명은요. 3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고 자영업자도 있고 평범한 주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장용으로 도검을 구입해놓고 이거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검 같은 것들을 사고 파는 걸 다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자칫 전과자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잘못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여름에 한 번 일제 단속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 소지할 때 허가받는 것 그리고 허가도 상당히 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쉽게 허가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